네, 이번 회차는 45회 기출문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 과목 무역결제 41번 문제부터 60번 문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보시면 다음 중 송금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물었습니다. 자, A 보시면 와이어 트랜스퍼는 TT와 같은 의미의 용어다. 네,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이거를 전자적으로 송금한다 해서 와이어, 전선을 따라간다 해서 와이어 트랜스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레밋 이 송부하다라는 뜻이 있었죠. 그래서 remittance 보내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것도 송금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에 보시면 OA 방식에서는 선적 서류가 은행을 통해서 수출자의 송금 방식인데 은행을 통해서 서류가 가진 않죠. 환어음도 사용이 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송금 방식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선지급, 후지급이도 뭐 관계없이 다 은행 통하지 않는다 서류가, 환어음도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C에 보시면 송금 결제 방식은 당사자 간의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이다. 그렇죠? 서로를 믿어야 대금 결제를 송금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자, D에 보시면 OA 방식의 경우 수출자는 무역보험에 가입해서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그렇죠? 무역보험이 기본적으로 수출자가 대금 회수하지 못하는, 특히 OA 방식이니까 사후에 송금 받는 방식, 외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위험을 이제 무역보험, 수출보험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다. 자, E에 보시면 OA 방식에서는 선적 서류가 수입자에게 도착할 때 수출자의 수출 채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자, OA 60 days 이런 식으로 60일 후에 송금해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60일은 그럼 언제로부터 기산할 것이냐, 언제를 기준으로 볼 거냐. 수입자에게 선적 서류가 도착할 때도 아니고 물품을 선적한 때도 아니고 물품이 도착한 때도 아니고 선적 통지를 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OA 방식을 선적 통지부 결제 방식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자, 그다음에 F 보시면 송금 결제 방식은 신용장 결제 방식에 비해서 당연히 은행 수수료가 낮겠죠. 결제 방식 중에서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 방식이다. 그래서 답은 2번 B하고 E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역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물었고요. 자, 1번 보시면 최근 무역결제에서도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알리페이, 아마존페이와 같은 전자상거래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PG라고 부르는데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무슨 페이, 뭐 땡땡 페이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보시면 송금 결제 방식은 신용장 결제 방식이나 추심 결제 방식에 비해서 신속한 거래, 은행 통하지 않고 바로 서류 보내주고 대금은 직접 송금 받으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결제가 가능하다. 거래 내용이 은행에 노출되지 않는다. 은행에 서류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고 대금 지급을 제때 했는지 이런 것도 은행에서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밀 유지에 유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OA 거래에서 수출자는 물품 선적 후 신용조회 회사를 통해서 수입자의 수입상의 신용도가 좋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거래은행에 OA 내고를 요청해서 조기에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자, 사후에 송금받는 OA로 계약을 체결해서 대금을 빨리 받는 방법, 내가 받을 돈 은행에서 대신 받으시고 나한테 미리 돈 좀 주세요. 수수료하고 이자 떼서 OA로 내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기 대금 회수 방법도 있었죠. 다만 그때는 수출자도 그렇고 수입자도 그렇고 매도인, 매수인이 둘 다 신용이 좋아야 된다. 수입자 신용이 좋지 않은데 은행에서 나중에 수입자한테 받을 돈 내가 미리 대금을 주겠다 이렇게 응하지도 않을 거고요. 수출자도 마찬가지죠. OA 내고를 한 경우에 상환 청구권, 만약에 나중에 수입자가 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했던 돈을 돌려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상환 청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출자가 미리 돈 받아서 조기 대금 회수해가지고 도망가면 회사 망해버리면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출자, 수입자 둘 다 신용도가 높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은행에서 OA 내고에 응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어요. 자, 4번 보시면 송금 방식을 상품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사전 송금, 사후 송금 두 가지로 구분하면 CW는 사전 송금 방식, COD, CAD는 사후 송금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결제 시기를 구분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죠. 물품이나 서류를 인도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사전 송금 방식,
방식, 사전 지급 방식, 선지급 방식, 동시 지급 방식, 사후 지급 방식, 후 지급 방식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걸 선적을 기준으로 보면 사전에 지급하는 CWO는 그대로 가지만 동시 지급 방식으로 이렇게 물품 서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CWO가 아니죠. 요거는 선지급이고 COD나 CAD, Cash on Delivery, Cash Against Document 요거는 물품을 건네줬을 때 또는 서류를 건네줬을 때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분했습니다. 사후 지급 방식은 OA가 대표적이었죠. 근데 이거를 선적을 기준으로 수출자, 매도인 입장에서 선적하기 전에 대금 받느냐, 선적하고 나서 받느냐 이런 경우에는 동시 지급 방식까지 전부 다 선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사후다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COD도 물품을 수입국까지 운송을 보통 해서 거기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적 후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CAD도 선적하거나 선적 서류를 건네줘야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적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선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동시 지급 방식도 후 지급으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어디 법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문맥에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4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추심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추심 결제 방식에서의 추심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의 선적 서류는 신용장과 유사한 경로로 수입자에게 전달된다. 그렇죠. 은행을 통해서 추심 의뢰를 한다. 그리고 그게 수입국의 은행을 통해서 추심 은행과 그다음에 제시은행을 통해서 수입자에게 전달된다. 신용장에서도 서류를 수출국에 있는 지정은행에다 제시를 하면 그 서류들이 개설은행으로 이렇게 수입국에 있는 은행으로 넘어간다. 유사한 경로로 전달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행을 통한 무역대금의 결제라는 측면에서 신용장 결제 방식과 유사하나 적용되는 국제규칙은 다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은행을 통한 무역대금의 결제, 은행을 창구로 해서 은행을 거쳐서 서류가 건네져 가고 대금도 지급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인데요. 요거를 조금 더 혹시 틀린 부분이 있을까 이렇게 꼼꼼하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은행이 대금 지급의 당사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둘은 다르죠. 신용장에서는 은행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지만 추심에서는 은행이 돈 준다는 약속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구라는 은행을 창구로 이용한다는 면에서는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금 지급의 당사자가 은행이냐라는 측면에서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국제유칙은 다르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예, URC는 추심에 적용되는 추심 통일 규칙, 그다음에 UCP는 신용장에 적용되는 신용장 통일 규칙 이렇게 달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마 이걸 의미하는 걸 텐데, 이 부분을 혹시 의미한 건 아닐까 약간 의심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2번 보시면 수출자가 선적 후에 은행으로 선적 서류를 송부해서 대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사후 송금 방식과 달리 수출자의 대금 미회수 위험, 신용 위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DP의 경우에도 직접의 대금 지급의 당사자는 매수인, 수입자, 지급인이 되니까 은행이 돈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심도 DP의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위험은 있다. 신용위험은 높은 방식에 속한다.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DA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서류를 먼저 건네준 다음에 인수받고 이제 그 물품을 받아갈 수 있는 서류를 건네주기 때문에 DA의 경우에는 굉장히 신용위험이 높아지고 DP도 신용위험이 꽤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확실히 틀렸고요. 여기에서 잠깐 고민했던 것, 은행이 지급의 당사자를 의미했나?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 그 부분은 잊어먹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완전히 틀렸어요. 자, 3번 보시면 수입자의 지급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추심은행의 신용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OA가 DA보다는 수입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봤었죠. OA 방식 같은 경우에는 송금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직접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게 그 만기를 제대로 지켜서 송금한 건지 뭐 이런 내용까지 보지는 않죠. 은행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DA의 경우에는 인수를 하고 나서 만기가 됐는데 대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 저 업체에서 대금 지급 기일을 늦췄다. 지키지 못했다. 이런 것들 은행에서 알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3번은 맞는 문장이 되고요. 4번 보시면 추심 결제 방식에서는 환어음이 사용된다. 그리고 추심 거래의 드라워 발행인이 매도인이죠. 환어음과
선적 서류를 레미팅 뱅크 추심 의뢰은행 수출국에 있는 수출자의 거래 은행을 통해서 대금 회수를 의뢰한다. 서류 보내주시고 돈 받는 것도 추심 의뢰 은행을 통해서 돈을 받게 되니까 4번도 맞는 문장입니다. 자, 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4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DA 거래 순서 중 일부 내용이다. 순서가 올바르게 기재된 것은 돼 있는데요. 순서 찾기 문제에서는 이렇게 객관식 문제니까 이 조합을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모두 다 F로 시작해요. F부터 보시면 추심 결제 방식으로 무역 계약을 먼저 체결한다. 계약 체결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D하고 C로 나눠지는데요. C 먼저 보면 추심 의뢰은행, 수출국에 있는 은행이 추심은행, 수입국에 있는 은행으로 서류를 송부한다. 여기 C고요. D 내용 보시면 추심은행이 수입국에 있는 은행이죠. 추심의뢰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수입업자에게 서류 도착을 통보하고 서류를 인수해라. DA 방식이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환원 인수해라. 그러면 서류 주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찾아보면 C가 먼저 와야 되겠죠. 추심의뢰 은행이 수입국의 추심은행에게 서류를 송부하고 그 다음에 추심은행이 수입업자에게 서류 도착 통지를 한다. 이렇게 순서로 가야 되니까 C가 먼저 가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E네요. 이 내용 보면 추심은행이 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 인수통보를 추심은행이 추심은행으로부터 인수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심은행이 수출국에 있는 추심은행에게 인수를 통보한다. 인수를 받았다. 수입자가 인수해줬다라는 걸 인수통보를 해준다. 인수통보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냐 A냐로 갈리는데요. A 먼저 보면 수입업자가 추심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한다. 만기가 되면 인수했던 한화음에 대해서 만기의 대금 지급 결제하는 내용이고요. B에 보면 추심은행이 추심의뢰은행으로 대금을 송부한다. 돈을 받아야 그걸 수출국에 있는 추심의뢰은행으로 보내주겠죠. 그러니까 A 다음에 B가 와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순서 맞춰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URCOE에 의거, 추심통일규칙에 의거했을 때 추심에 관여하는 은행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은행은 추심 지시 또는 관련된 지시를 취급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자, 이거는 UCP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은행에다 뭔가를 부탁한다고 해서 은행이 반드시 해야 되느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추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지시를 받았을 때 그걸 해야 되느냐? 자기가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은행은 추심 또는 관련 지시를 취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저희 은행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긴 하는데 우리 그런 업무 안 합니다. 라고 할 때는 추심 지시를 송부한 당사자, 자신한테 일시킨 사람에게 그냥 우리 안 합니다. 라고 알려만 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UCP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됐었죠. 자, 2번 보시면 은행은 접수된 서류가 추심 지시서에 열거된 명세와 일치하는지 외관상 확인한다. 심사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보낸 서류의 종류와 통수가 맞는지 그것만 확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류에 누락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이렇게 예를 들어서 BL 3통이 들어있다라고 리스트에다가 명세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열어보니까 2통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알려는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물론 그에 대한 책임은 은행에서 지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추심의뢰 은행은 수출국에 있는 수출국의 거래 은행이죠. 신청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심의뢰인 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명칭이죠. 수출자, 매도인. 자, 신청인에 의해 지정된 은행을 추심은행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 추심의뢰인, 추심을 부탁하는 사람, 수출자가 수입국의 어떤 은행, A라는 은행을 통해서 서류를 건네주시고 대금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추심의뢰인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의뢰를 받은 수출국의 은행, 추심의뢰은행이
그 추심은행을 수입국에 있는 은행을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지정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나 인수국가 그러니까 수입국이죠. 수입국의 어떠한 은행도 추심의뢰은행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으며 그랬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추심의뢰인이 수출자가 시킨 게 없었다라고 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지체 없이 추심의뢰인에게 추심은행의 지정을 요청하고 추심은행의 지정을 받아야 된다. 그럴듯하게 써놨지만 이런 표현은 전혀 없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추심의뢰은행도 이런 어떤 은행을 선택할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있는 추심은행이 제시은행 추심은행 중에서 마지막에 수입자에게 서류를 제시하고 돈 달라고 요구하는 은행이죠. 제시은행을 추심은행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추심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추심의뢰인이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지 않았으면 추심의뢰은행이 할 수 있고 추심의뢰은행도 안 했다라고 하면 세 번째 추심은행이 그 이후의 은행들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은행은 서류의 송달 중 지연 또는 멸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 자, 일단 서류를 보내다가 추심의뢰은행에서 추심은행으로 서류를 보내다가 서류가 늦어졌다 또는 심지어는 서류가 중간에 없어졌다 하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UCP에서도 동일한 그런 면책이 적용이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전문 용어의 번역, 해석상의 오류, 전문 용어 번역이나 해석 같은 걸 할 의무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했는데 잘못했다 그래도 책임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UCP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면책 사항이었어요. 자,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4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역거래의 환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되어 있고요. A부터 보시면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환엄은 화환엄, 무신용장 방식에서 발행되는 환엄은 무환엄이라고 한다. 화환, 무화환을 구분하는 기준은 신용장에서 선적 서류를 요구했는지 선적 서류 없이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뭐 환엄이나 이런 것만 송부했는지 그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것이었지 신용장 방식에 의해서 발행됐는지가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신용장 하에서 발행된 환엄은 신용장부 환엄 뭐 이런 식으로 불렀죠. 뭐 추심어음이라고 하면 추심하에서 발행된 어음을 추심어음, 추심화환엄 이렇게 불렀고요. 여기서 부라는 건 조건 부할 때 붙는 그 부자입니다. 덧붙였다. 신용장에 덧붙여진 어음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화환엄, 무화환엄의 구분은 선적서류의 유무에 달려 있는 거였어요. 자, 그다음 B에 보시면 한국의 어음법에 의하여 형식 조건 등이 무효라 할지라도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어음법에서는 무효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배서되어 유통된다면 미국에서는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 어음은 환어음은 행위지법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행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발행이 된 어음은 한국의 어음법에 적용을 받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무효라 할지라도 미국의 어음법에 의해서 뭐 그 규정에 따라서 미국 법에서는 적법하게 배서되고 유통이 됐어요. 그럼 미국 안에서는 미국 법을 따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유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행위지법을 따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C에 보시면 환어음사항, 신용장 번호 표시 등 신용장 관련 문구는 필수 기재 사항이다. 요거 대표적인 임의 기재 사항이었죠. 만약에 추심하에서 환어음이 발행된다고 하면 신용장 관련 문구는 쓸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거 무효라고 할까요? 아니죠. 신용장 관련된 정보는 추가적으로 써놓는 정보이지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 환어음의 번호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다음에 이 D에 보시면 환어음의 결제 조건이 90 days after sight 일람 후 90일 조건인 경우에 인수 일자를 표시하고 그쵸? 인수를 한 날짜부터 세서 90일이 되는 날짜가 만기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인수를 할 때는 내가 그 만기에 대금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기명 날인 서명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에 보시면 추심거래에서 환어음의 지급인은 추심은행이 된다. 자, 신용장 거래에서 대금 지급의 당사자는 은행이었지만 추심거래에서는 추심은행이 아니라 지급인은 그냥 매수인
수입자였죠. 그래서 추심을 은행에서 대금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높은 방식이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이 F에 보시면 환원은 보통 두 통이 발행된다. 원본 두 통이 보통 발행이 되고 하나가 결제되면 다른 하나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그 원본 두 통 중에 한 통만 제시하면 대금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통 중에 한 통을 사용해서 대금 지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나머지 한 통 또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 쓰면 하나는 다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자, F도 맞는 내용이었고요. 답은 3번입니다. B, D, F. 자, 그 다음 4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화환신용장의 효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되어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수익자는 수출자죠.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신용장의 독립성 그리고 서류거래 원칙에 따라서 실제 거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서류만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 일치하는 제시를 하면 대금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 자, 2번 보시면 개설 의뢰인은 수입자죠. 늦어도 언제까지 상품이 수입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죠?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서류에 뭐 선적일도 그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시기일도 조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신용장을 개설했을 때 내가 언제까지 서류를 받을 수 있겠다 예상은 가능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확신이다라고 하면 틀린 답으로 보셔야 됩니다. 서류의 내용은 그렇게 써 있지만 실제로 도착한다는 건 또 다른 내용이거든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보고 어떨 것이다라고 예상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걸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내용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3번 보시면 개설 의뢰인은 발행된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무역금융상의 필요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건 개설 의뢰인 얘기가 아니라 수익자 얘기가 되는 거죠. 수출자가 나 신용장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서류 제시하고 나면 대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다른 국내에서 내국 신용장을 개설한다든가 다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개설 의뢰인은 수입자인데 내가 대금을 지급할 그 신용장을 개설한 당사자인데 그걸 가지고 뭐 자금 지원을 받는다던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수출한 사람을 도와주겠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 보시면 개설 의뢰인은 신용장에 따라서 수입 상품을 먼저 매도한 판매 대금으로 만기일에 결제할 수도 있다. 그렇죠. 기한부 신용장이 개설된다면 서류 먼저 받고 대금 지급은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서류 먼저 받아서 BL 가지고 물품 판매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만기에 대금 지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한부 신용장인 경우에 개설 의뢰인의 효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신용장의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되어 있고요. 자, A에 보시면 negotiation 매입이죠. 환어음 및 또는 서류의 매입을 의미한다. 환어음만 사도 되고 서류만 사도 되고 근데 보통은 같이 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론상 환어음만 사도 되고 서류를 사도 된다. 서류만 사도 된다. 및 또는이라고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acceptance 인수였죠.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에 대금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C에 보시면 by payment 또는 by deferred payment 연지급이죠. 여기서는 그냥 payment라고 되어 있지만 side paymen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람지급이나 연지급 은행은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 은행인 경우가 많다. 신용장 이용 방법 중에서 결제하는 신용장, 일람지급, 연지급, 그리고 인수 이렇게 세 개 묶어가지고 결제하는 방식이라고 했고요. 이때 지정은행, 일람지급은행, 연지급은행, 그리고 인수은행은 아무 은행이나 가서 다 할 수 있도록 개설하지 않는다. 개설은행하고 예치환거래 은행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특정 은행을 지정한다라고 했어요. 매입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입의 경우에는 자유매입 신용장 아무 은행이나 지정은행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by payment의 지급은행은 개설은행이 될 수 있다. 개설은행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통지도 자기가 직접 할 수 있고요. 언어, 결제하는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상환도 할 수 있고 양도가능 신용장에서는 양도은행도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매입만 못한다라고 기본 수업에서 여러 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2에 보시면 any bank by negotiation의 경우, 자, 매입인데 어떤 은행에서도 아무 은행에 가서나 다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자유 매입 신용장에 대한 설명이죠. 개설은행은 매입할 수 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설은행은 다 할 수 있지만 매입만 못한다. 개설은행은 매입은 못한다. 그래서 2 빼시고 나머지 3번 A, B, C, D를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 보겠습니다. 보증신용장과 은행보증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청구보증, 은행보증, 보증신용장 다 똑같은 원칙 하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A에 보시면 직접보증과 간접보증의 수익자는 동일하다. 말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실 수 있으면 충분히 빠르게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보증 신청인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신용장에서는 개설 의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설 의뢰인이 보증인에게 보증을 신청하는 거죠. 보증을 해주는 은행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용장 같은 경우, 보증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개설 은행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증인이 보증을 해서 보증을 받는 사람, 이걸 그 수익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 일반적인 신용장, 그다음에 보증 신용장에서 마찬가지로 수익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직접 보증이라는 건 이렇게 보증을 신청하는 사람, 개설 의뢰인이 있고 그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은행, 개설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은행이 있고 수익자가 있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간접 보증이라는 거는 구상보증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구상보증, 간접보증 다 같은 말이고요. 이 보증인, 은행이 다른 은행에게 보증을 해줘서 그 은행이 다시 수익자에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보증을 받은 은행이 다시 보증을 해주는 이런 방식을 구상보증 또는 간접보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수익자는 최종적으로 혜택을 보는 당사자는 동일합니다. 자, B에 보시면 무역거래에서 워런티 본드의 개설 의뢰인은 수입자이다. 하자보증이라고 또는 유지보수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공급한 당사자가 물품을 건네준 다음에 그에 대해서 AS 같은 것들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을 때, 만약에 AS 해주지 않는다, 그럼 그때 이 보증 금액으로 걸어놓은 금액을 당사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증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개설 의뢰인, 누가 개설해줘야 될까요? 수입자가 아니라 수출자가 해줘야 될 거고요. 수입자가 수익자가 되는 거겠죠. 나 AS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그 보증금액 받아가겠다니까 나한테 개설해줘,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개설 의뢰인, 개설해주는 사람은 워런티 본드, 하자 보증에서는 수출자, 매도인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C에 보시면 보증 신용장의 경우 화환 신용장처럼 UCP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ISP 98이라고 하는 보증 신용장 통일 규칙도 있지만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UCP는 보증 신용장에도 적용한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청구보증 같은 경우에는 URDG였죠.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URDG 758이라고 하는 중거 그 규칙이 따로 있었습니다. UCP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뒤에 보시면 계약상의 선수금 지급 조건이 있는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어드밴스 페이먼트 본드를 요구하는 게 유리하다. 자, CWO처럼 미리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고 하면 위험 부담은 누가 할까요? 수입자가 하겠죠. 내가 선지급을 했는데 수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입자가 피해를 보니까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이 보증을 해달라고, 선지급 상환 보증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되겠죠. 위험 부담을 하는 건 수입자니까. 그래서 위치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CWO로 대금을 지급한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어드밴스 페이먼트 본드, 선수금 상환 보증, 선수금만 받고 도망가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경우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나에게 보증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본드를 개설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A, C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0번 보겠습니다. 특수 신용장을 나타내는 신용장상의 문구로 잘못된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1번에 회전 신용장 revolving LC였죠. The amount of drawing made under this LC, 이 신용장 하에서 이루어진 청구 금액은, 그러니까 신용장에서 돈 달라라고 하는 그 금액은 become automatically reinstated.
자, 여기까지 일단 끊고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회전 신용장과 관련돼서는 reinstate 그다음에 renew라는 표현도 키워드로 알고 계셔야 돼요. 신용장을 한번 개설해 놓고 한 번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 신용장이었어요. 그래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그 신용장 금액이 다시 되살아난다. 갱신된다. reinstate는 되살아나다 비슷한 뜻이에요. 두 가지 키워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on shipment by us. 신용장상의 화자, 말하는 사람은 은행입니다. 은행이 선적을 한다. 좀 이상해요. 자, 앞에까지는 맞는데 은행이 선적을 하면 신용장이 되살아나서 또 사용할 수 있다? 네, 은행이 아니라 이거 선적을 하고 나면 수출자가 선적하고 나면 되살아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든가 아니면 은행 입장에서 표현을 할 때는 on payment. 신용장 대금을 개설의뢰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처음에 썼던 신용장 금액이 상환이 되면 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1번 조금 이상합니다. 앞에까지는 괜찮지만 자 2번 보겠습니다. 동시개설 신용장, 백투백 신용장이죠. 자, this LC shall not be available. 자, 이 신용장은 이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unless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and until 언제까지냐면 LC mentioned as following. 다음과 같이 언급된 다음에 언급된 신용장이 has been established. 신용장을 개설하다 할 때 open도 쓰지만 established도 썼죠. 다음에 언급된 신용장이 개설될 때까지 그리고 개설이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음에 언급된 신용장을 특정 신용장을 개설해 줘야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다. 동시개설 신용장은 연계무역에서 사용되는 연계무역 신용장의 한 종류였죠. 신용장을 개설해 주면서 당신도 나한테 신용장을 개설해 주셔야 이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조건을 붙인 신용장이었어요. 백투백 LC 그다음에 토마스 그다음에 에스크로우 이렇게 세 개가 연계무역 신용장이었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3번 보시면 확인 신용장입니다. confirmed LC, 확인은행이 있는 신용장이죠. 자, we confirm the LC. 우리가 이 신용장을 확인합니다. and thereby undertake that. 우리가 그로써 undertake, 어떤 약속을 하는데 all drafts drawn and presented as above specified. 상기에 명시된 대로 환엄이 발행되고 그리고 서류가 제시되는 거겠죠. 제시가 된다면 will be fully honored by us. 우리에 의해서 전액이 결제될 겁니다. 그러니까 개설은행 이외에 확인은행도 일치하는 제시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결제하겠다 또는 매입하겠다라는 확약을 하는 게 확인 신용장이니까 문구의 내용으로 괜찮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양도 가능 신용장인데요. This LC is transferable.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어야 양도 가능 신용장으로 본다 그랬죠. 자, 4번은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이상한 부분을 찾는다고 하면 1번의 회전 신용장에서 on shipment by us 이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여기를 on payment by us 이렇게 바꾸든지 on shipment by beneficiary 이렇게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 51번 보겠습니다. 유증세 LC 거래하에서 발행될 수 있는 수수료로 잘못된 것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난이도가 조금 세부 내용을 잘 꼼꼼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출제가 됐지만 수수료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증세 LC니까요. 일단 우리가 AD charge라고 하는 Acceptance Commission and Discount charge 요게 발생하겠죠. 요거를 매도인이 부담하면 shippers 그리고 매수인이 은행을 통해서 부담하면 bankers uses 이렇게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요걸 인수수수료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이 일어나는 경우에 매입 수수료가 들어가겠죠. 자, 답은 2번인데요. 환가료는 일람지급으로 개설은행이 주로 상환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일람지급
신용장에서 대금 상환을 할 때 서류가 이제 그 지정은행이 일람지급은행이 지정은행이 상환은행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건 개설은행 계좌에서 나가게 되는데 개설은행이 서류 받기 전에 미리 대금이 지급되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개설은행한테 돈을 받기까지의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환가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건 일람지급인 경우에만 발생한다. 유즌세스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틀렸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52번 보겠습니다. 화환신용장의 해석에 대해 올바른 것은 물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요. 선적기일과 서류 제시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언제까지 선적하면 될까요? 예, 선적기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기일 내에 신용장의 유효기일 내에 선적하면 되는 거죠. 21일이 나오는 거는 선적일로부터 제시 기간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그때 선적 후 21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었지. 선적기일, 서류제시기일이 없다고 하면 둘 다 유효기일이 그냥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유효기일 이내에 선적하고 그 유효기일 내에 서류만 제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수입상이 이미 선적이 끝난 물품의 대금 결제를 위해서 신용장을 개설하고자 한다면 그 내용을 허용한다는 문구가 신용장상에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 신용장의 관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UCP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은행에서 관행적으로 이미 선적이 끝난 물품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에 대해서 별도로 조건을 설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선적이 끝난 물품의 대금 결제를 하고자 한다면 still be acceptable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선적하고 나서 21일 이내에 서류 제시를 해야 되는데 선적을 미리 해놓은 물품에 대해서 나중에 신용장을 개설했다면 서류 제시 기일 21일이 지나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still be acceptable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신용장을 개설할 때 아예 선적 끝난 물품은 특별하게 뭔가 문구가 들어가서 개설되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관행상 다 그냥 가능하다. 별도의 문구가 없더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개설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용장이 취소되었다면 개설 의뢰인에게는 그 신용장에 대한 어떤 권리나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개설은행과 수익자 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확인은행이 있다면 확인은행까지 세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취소 변경이 가능하다. 개설 의뢰인은 규정상으로는 이 과정에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할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무상으로는 취소된다라는 내용을 개설 의뢰인이 알긴 되겠지만 규정상으로는 개설 의뢰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규정상으로 UCP 규정상으로는 이상이 없어요. 자, 4번 보시면 기한부 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의 지급 책임은 환화음의 인수 시점부터 부담하게 된다. 기한부 신용장이든 일람지급 신용장이든 마찬가지로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지급 책임을 언제로부터 지나요? 개설시로부터 진다라고 했어요. 확인은행은 확인을 추가한 때로부터 진다라고 했으니까요. 환화의 인수 이런 게 아니라 신용장을 개설한 때부터 일람지급이든 기한부든 관계없이 은행의 책임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번은 처음 봤다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정도의 관행에서 나온 거니까 요거는 둘째 치고요. 1번, 3번, 4번의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3번 보겠습니다. 화환신용장 개설은행이 개설 의뢰인에게 수입화물 대도 신청서를 요구하는 경우로 잘못된 것은 자, 수입화물 대도 Trust Receipt 줄여서 TR이라고 많이 불렀죠. 자, 개설은행이 개설 의뢰인 수입자에게 서류를 건네줄 때 대금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대금이 없다, 돈이 없다라고 하면 서류를 조건부로 당신에게 소유권을 온전하게 이전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당신이 가서 이 서류를 가지고 물품을 처분해서
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갚아라. 그걸 조건으로 서류를 먼저 돈 받지 않고 내주는 관행을 우리가 수입화물 대도라고 했었죠. Trust Receipt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개설의뢰인이 일람불 신용장에 수입대금을 결제할 때, 자, 이 수입화물 대도는요, 일람불 신용장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한부 신용장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금을 결제했어요. 돈을 주는데 왜 트러스트 리시트를 요구할까요? 기본적으로는 기한부인 경우에 나중에 그렇게 이제 돈 받을 것 요것들에 대한 약속을 먼저 받고 이렇게 주는 경우, 일람불에서도 뭐 예외적으로는 사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무튼 수입 대금을 결제했다라고 하면 TR을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돈을 받았는데 왜 뭐 서류를 건네주는데 조건을 붙일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대금 결제 시 대금을 결제했다라고 하면 트러스트 리시트는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 자, 2번 보시면 Shippers Usance LC에 수입 화물이 인도될 때 아무튼 Usance LC에 의해서 뭐 Shippers Usance든 뭐 Bankers Usance든 관계 없습니다. 화물 인도를 해줄 때 대금 지급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조건 붙여서 나중에 돈 주십시오. 그걸 조건으로 서류를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구할 수 있겠죠. 자, 3번에 보시면 개설의뢰인이 일람불 신용장에 대해 LG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자, LG 발급을 하는 건 서류를 건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BL의 원본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건네주면 물품을 매수인이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개설의뢰인이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대금 지급에 대해를 받든지 대금 지급의 확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LG 발급을 해줬다라는 건 BL의 원본 없이도 물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신용장 업무에서는 서류를 건네주는 거나 LG 발급하는 거나 똑같은 그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LG 발급을 할 때 만약에 대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 TR을 요구할 수 있겠죠. 자, 4번에 보시면 기한부 신용장에 대한 서류가 인도될 때 3번이나 4번이나 뭐 2번, 3번, 4번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개설의뢰인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을 때 TR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1번에 대금을 결제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TR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54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수출상 ABC사가 수취한 화환신용장의 일부이다. 다음 중 적격한 서류의 제시로 볼 수 있는 것은 물었습니다. 자, 46A의 document required 요구 서류 이렇게 돼 있고요. 서류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지문 먼저 보겠습니다. 선택지 1번 보시면요. 신용장의 수량보다 많은 수량이 표시된 quantity certificate 수량 증명서예요. 수량 증명서든 품질 증명서든 수량이 신용장에서 요구된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검사한 증명서를 제시해도 수리된다라고 ISBP 규정에 나와 있어요. 사실 수량을 붙이면 약간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일단 품질로 생각해 보세요. 품질 증명서를 발행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100톤에 대해서 품질 검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100톤에 대해서 품질 검사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50톤은 A라는 사람에게 선적하고 50톤은 B라는 사람에게 선적했습니다. 그래서 요 품질 증명서를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해 보시고요. 수량으로 한다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느냐. 근데 ISBP에서는 그냥 모든 증명서는 품질이 됐든 수량이 됐든 뭐가 됐든 증명서는 실제 신용장에서 요구된 수량이 요만큼이라 하더라도 검사를 받을 때 수량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 수량이 더 많다 하더라도 수리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SGS사에 이건 회사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검사 증명을 해주는 유명한 국제기관입니다. 서명 없이 레터지에 발급된 퀄리티 서티피케이트, 품질 증명서인데요. 모든 증명서 종류들은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서명이 없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원본 용지에 발행이 된 경우 어떤 회사의 그 이름 같은 걸 레터지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전용지가 있죠. 그 회사 이름 이런 거 찍혀 있는 거 거기에 저 서류 같은 걸 작성하면 원본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레터지는요. 그냥
백지, A4 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레터지가 무슨 말인지를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ISBP에는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레터지라고 하면 그냥 백지를 말하는 거고 서명 없이 그냥 백지에다가 이런 증명서를 발행하면 그거는 원본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서명이 있는 원본이 필요하다. 모든 증명서 종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명 없이 레터지에 발급했다.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세관장이 발행한 텍스 인보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구 서류에는요 상업 송장 세통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요 부분에서 뭐가 틀렸냐면 일단 세관장이 발행한 요 부분이 틀렸어요. UCP 규정 그리고 ISBP 규정 모두 다 수익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발행해야 한다. 양도가능 신용장의 경우에는 제2 수익자까지 포함을 하고요. 수익자가 발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세관에서 발행했다. 세관장이 발행했다. 이 부분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심화 내용이라서 그냥 듣고 넘기셔도 됩니다. 그냥 요 규정은 알고 계셔야 돼요. 추가적인 설명 없이 그냥 인보이스를 요구했다라고 하면 제목은 뭐가 됐든 관계가 없다라고 했어요. 상업송장이든 선적송장이든 최종송장이든 뭐 관계가 없다라고 했어요. 다만 프로비저널 예비송장이나 프로포마 인보이스 견적송장을 제외한다. 그 두 개만 빼고 그거는 계약 체결되기 전에 발행한 송장이기 때문에 정식 송장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거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목이 만약에 특정한 인보이스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프로포마, 프로비저널 제외하고 어떤 제목이든 관계없다. 자, 그리고요. 조금 세부적인 규정 요건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ISBP에 커머셜 인보이스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인보이스의 제목에 커머셜이 안 들어가도 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세금을 목적으로 for tax purpose 이런 표현이 들어가도 관계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틀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서 오답을 골라내실 때는 세관장을 발행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드라위가 수입상으로 작성된 드래프트 환어음의 지급인이 수입상이다. 이건 신용장이 아닌 거죠. 신용장 조건이었는데 UCP에서도 개설 의뢰인 그 수입자를 환어음의 지급인으로 해서 신용장이 개설돼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드라위 지급인은 은행이 돼야 되는 거지 수입상 개설 의뢰인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55번 보겠습니다. 분할 선적이 금지됐대요. 분할 선적이 금지된 화한 신용장을 수출한 수출상이 운송 서류로 한 번에 제시한 두 개의 선화증권 2개를 제시했다.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건 BL 넘버가 스카 123-1, 그다음에 두 번째 건 스카 123-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포터블 로딩, 로딩 포트 인천이고요. 로딩 포트 대산 이렇게 돼 있어요. 항구가 다릅니다. 디스차징 포트는 근데 같네요. 하나 하이퐁항이라고 돼 있고요. 베슬 네임 스카이오로라 배는 같네요. 밑에 보니까 이거는 보야지 넘버 항해 넘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선박이 출항할 때마다 거기다 번호를 붙인 거예요. 배 이름도 같고요. 보야지 넘버도 같아요. 그러면 이 하나의 배에 배 한 대에 실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분할 선적이 금지되었다 하더라도 동일 운송수단의 물품을 선적했다면 선적지가 다르고 선적일이 다르다 하더라도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었죠. 그걸 사례 문제로 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첫 번째 BL에는 contain number XYZ is covered by bill of lading. KY Sky겠죠. 1 and Sky 2 can only be leased to a single merchant upon presentation of all bill of that merchant. 자, 여기서 1번, 2번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 둘 중에 하나 비해를 제시하고 물품을 가져가려면 이거 두 통을 다 내야 물품을 인도해 줄 수 있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해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온보드 데이시 돼 있는데 날짜가 다르죠. 하나는
인천항, 하나는 대산항 이렇게 두 개 같은 배에 실린 날짜가 달랐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의 날짜를 선적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늦은 날짜 2월 15일이 선적일이 되는 겁니다. 이날이 본선적제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부터 보시면 제시된 선화증권의 선적항과 선적일이 상이해서 분할 선적으로 간주된다. 선적항과 선적일이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운송수단, 배 이름도 같았고 항해 번호도 같았어요. 한 배에 실린 거니까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자, B에 보시면 선적일을 산정하는 일자는 더 늦은 날짜 2월 15일이었습니다. 자, C에 보시면 서류 제시 기간을 산정할 때의 기산일 역시 이것도 선적일 기준으로 21일 이내에 제시를 해야 되니까 동일하게 2월 15일 B나 C나 다 선적일이 언제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나눠서 쓴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에 보시면 복수의 선화증권이 제시되어야만 물품의 인도가 가능한 문구가 있는 선화증권을 제시해서 적격 제시로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할 선적 금지라 하더라도 복수의 선화증권 제시해도 괜찮습니다. 요 첫 번째 조건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두 통의 비해를 다 제시해야만 물품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조건, 요거는 심사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B, C가 됩니다. 4번의 내용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여기서 참고로 봐두시고요. 요거 몰랐어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 좀 어렵게 출제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보겠습니다. 화환신용장에서 다음과 같은 운송서류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되어 있고요. 풀셋 전통의 클린, 무고장의 온보드, 분선적재, Marine Bills of Lading, 해상선화증권인데 made out to the order of India XX Bank. 자, 그 선화증권의 수하인을 인디아의 XX 은행에 지시식으로 기재하라라는 뜻이었고요. Notify applicant and us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비해상의 착화 통지처 도착 예정 통지를 받을 당사자인데 두 개를 다 쓰라 그랬어요. 개설 의뢰인 수입자하고 us라고 했으니까 신용장에서 말하는 화자, 우리라는 건 은행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개설은행, 은행을 말하는 거니까 개설 의뢰인과 개설 은행 둘 다를 착화 통지처로 기재하라라는 요구가 있는 선화증권 요건입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선화증권의 notify 란에는 applicant와 개설 은행을 기재해야 한다. 둘 다 기재해야 되죠. notify applicant and us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 2번 보시면 beneficiary는 선화증권 뒷면에 배설을 해야 된다. 자, 요거는 어디 보시면 되냐면 made out to 수하인 란을 지시식으로 쓰라 그랬어요. to order of India XX Ban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BL의 수하인은 지금 인디아 XX 은행이에요. 그리고 배설을 할 수 있는 당사자도 여기 기재되어 있는 이 은행이죠. 그러니까 배설을 베네피셔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베네피셔리가 여기에 이제 배설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게 쉬퍼 송하인의 지시식으로 개설 발행을 하고 나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면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설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수하인이 은행 그리고 은행의 지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설은 은행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B는 틀렸습니다. 베네피셔리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용선계약과 관련된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선화증권 BL과 관련된 UCP 규정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MTD, 복합운송증권, BL, C웨이빌, N은 그 용선계약과 관련된 문구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에어웨이빌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선화증권상 클린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자, 무고장의 본선적재 선화증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UCP 규정 생각나시죠? 무고장의 본선적재 선화증권을 요구하더라도 클린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타날 필요는 없다. 무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수령할 때 하자사항이 표시되지 않았으면 클린인 것이지 아무 표시가 없기 때문에 클린인 것이지 클린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클린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답은 1번입니다.
다음 57번 보겠습니다. 화환신용장에서 다음과 같이 송장 제시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돼 있고요. Invoice in 3 copies라고 인보이스 3통 내라라고 돼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4번 세부만 제시하면 된다. 틀렸으면 틀렸죠. 자, 어떤 서류를 요구했을 때는 최소한 한 통은 원본이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4번으로 제출해도 된다. 물론 세 통 다 원본을 내도 되는 거고요. 틀렸고요. 자, 이번에 컨슐러 인보이스 영사송장이었죠. 인보이스를 어떤 앞에 제목을 표시하지 않고 추가적인 설명 없이 인보이스를 요구했을 때는 어떤 이름의 인보이스도 다 가능하다. 다만 프로비저널 그다음에 프로포마 인보이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는 하자라고 했으니까요. 가능하다 괜찮다라고 해야죠. 하자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수익자가 상업송장 지시 시 반드시 서명을 해야 된다.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상업송장은 수익자가 발행하는 것이니까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수익자가 상업송장 세부를 지시 시 적어도 한 부는 원본이어야 한다. 그래서 원본 한 통 4번 2통 이렇게 해도 되고요. 원본 2통, 4번 1통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본 전부 3통 해도 되는 거죠. 4번 내라 그랬는데 원본 내는 건 되니까요. 이런 조합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8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신용장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except so far as otherwise expressly stated. 달리 명시적으로 기재된 범위까지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다면 따로 말한 것이 없다면 This documentary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2007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umber 600 길게 이걸 읽었는데요. 이 화환신용장은 subject to 무엇에 be subject to 무엇에 적용을 받는다. 국제상업회의소의 간행물 번호 600번의 신용장 통일규칙 2007년 개정판 그러니까 UCP 600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그냥 길게 써놓은 것이다. 원문은 원래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UCP 600에 적용을 받는다. 중거법은 UCP 600이다. 가장 일반적인 신용장의 조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거는 시간을 뺏기 위해서 여기다가 추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푸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없어도 UCP를 적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47A의 additional conditions 추가 조건 돼 있는데요. usen's draft 기한부 환엄이에요. 환엄을 발행하는데 환엄은 기한부로 발행이 된다. shall be negotiated 기한부 환엄이 매입이 되는데 at site basis 일람불로 매입이 된다. 그러니까 환엄을 발행할 땐 기한부인데 대금 지급, 매입을 할 땐 일람불로 대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regardless of the tenor of draft 환엄의 만기 regardless 관계없이 자 여기까지만 봐도요. 요거는 유전스 SE 중에 뱅커스 유전스로 보셔야 됩니다. 자, 환어음은 기한부로 발행이 되는데 수출자한테 수익자한테 지급할 때는 만기에 관계없이 일단 대금을 전액을 다 지급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전액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일단은 이렇게 돈을 먼저 줘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내가 수수료 은행이 개설은행이 돈 줄 테니까 수수료 줄 테니까 먼저 지급하라 라는 내용이 녹아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더 쉽게 acceptance commission and discount charge 인수 및 매입 수수료 인수 수수료 그리고 할인 수수료는 charges are for buyer's account 매수인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매수인 개설 의뢰인이 은행 통해서 지급한다. banker's usance다라는 걸 확실하게 또 조건을 여기다가 써놨어요. 만약에 이 뒤에 그런 비용을 슈퍼 매도인이 낸다라고 하면 슈퍼스 유선스라고 할 텐데 뒤에 매수인이 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뒤에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기한부 환업인데 매입 시에는 일람불로 지급해라. 이 문장만 나와도 우리 시험에서는 뱅커스 유선스로 본다라고 여러 번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A부터 볼게요. 신용장에 UCP 600과 다른 문구가 요구되어도 UCP 600의 조항대로 서류상에 기재해야 된다. 이 문장의 뜻을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UCP의 규정이 A라는 규정이 있는데
다른 문구를 신용장에서 B라는 문구를 쓰라라고 요구를 했다. 자, 그러면 UCP의 규정하고 신용장상의 요구사항이 서로 상충한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당연히 신용장을 우선한다. UCP의 내용은 신용장의 조건에 우선하지 않는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UCP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장상의 조건은 당사자가 합의로 보고 신용장의 조건이 우선된다. 그래서 UCP 600의 조항대로 서류상에 기재해야 된다가 틀린 내용이 되고요. 신용장상의 조건에 따르면 된다. UCP 600과 다른 내용이 요구되었더라도 신용장에서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 문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Tenor of Draft 환엄의 만기는 SIC 아니라 아까 Usance Draft를 발행하라라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SIC 아니라 만기는 기한부로 기재가 돼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에 Shippers Usance가 아니라 Bankers Usance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Bankers Usance니까 인수수수료와 기한부 이자는 베네피셔리가 아니라 Applicant 개설 의뢰인이 이슈잉 뱅크 개설 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수수료와 이자를 지급한다. 그래서 뱅커스 유전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화환 신용장이다. 앞에 이제 UCP 적용 문구 나오면서 this documentary credit이라고 했었어요. 화환 신용장이라고 했으니까 2는 틀린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좀 길게 써 있지만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해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여기서 쪼개서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59번 보겠습니다. 화환신용장에서 다음과 같이 보험 서류를 요구하였다. 다음 중 올바른 설명은 되어 있고요. 46A에 Marine Insurance Policy 보험 증권을 요구했습니다. For full CIF value plus 10%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자, CIF 가액에 10%를 더해서 가장 일반적인 보험 부보 금액, 보험 금액 110%. 자, Covering Institute Cargo Clause A, ICCA로 보험에 부보하라라고 했고요. Institute War Clause, Institute Strike, Riot and Civil Commotion Claus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파업이고요. Riot 그다음에 civil commotion 이건 소요라고 번역을 하는데 폭동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파업, 폭동, 소요 다 같이 포괄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전쟁, 파업은 ICCA에서도 면책이었고요. 추가 보험으로 보험에 부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Institute War Clause IWC, 그다음에 Institute Strike Clause 파업, 협회 파업 약관 요거를 일반적으로는 다 면책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보험에 부부하라 ICCA에다가 요까지 다 추가 보험을 요구한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인슈런스 서티피킷을 제시해도 무방하다. 보험 증권을 제시하라 그랬는데 보험 증명서나 확정 통지서는 제출하면 안 되죠. 확정 통지서나 보험 증명서를 요구했는데 폴리시를 제시하는 건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는 된다. 보험 증권이 더 상위 개념이다. 자, 1번 틀렸고요. 2번 보시면 인슈런스 폴리시 발행일이 선적일보다 늦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선적일 이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는데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인슈런스 폴리시의 보험 운송서류 발행일 이전에 효력이 발생함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 소급보험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선적일 이후에 보험에 부보를 해서 발행이 돼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자가 아니다. 자, 2번 괜찮고요. 3번 보시면 인슈런스 폴리시 원본 두 부가 발행된 경우 한 부만 제시하면 된다가 아니라 보험 증권은 보험 서류는 발행된 원본 전체가 다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틀렸고요. 4번 보시면 인슈런스 카고 클로스, 인스티튜트 카고 클로스라고 해야 될 텐데요. 아무튼 취지는 ICCA를 얘기한 것 같아요. 구약관의 All Risks AR과 동일하다. 예, 여기까지 맞죠? War Clause와 Strike, Riot and Civil Commotion 조항은 추가 부부하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기 때문에 AR이나 ICCA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파업이나 전쟁 약관은 면책이기 때문에 추가 부부를 당연히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구약관이라고 전쟁, 파업이 다 담보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이 틀렸고요.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60번 보겠습니다. UCP 600이 적용되는 신용장에 대해 은행에 지시된 서류 심사 기준으로 올바른 것을 물었고요. 자, 1번 보시면 서류는 반드시 신용장 개설 이후에 작성되어야 하고가 아니라 신용장 개설일 이전에 작성되어도 무방하다, 괜찮다라고 했어요. 미리 발행해 놓은 그런 그 신용장을 이 날짜에 개설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발행된 서류를 제시해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선적일로부터 21일이라고 하는 제시 기간만 지키면 되는 거지 신용장 개설 전에 발행했는지 뭔지 관계는 없다 그랬어요. 다만 제시일자보다 늦은 날짜에 작성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제시일이 5월 15일인데 서류의 발행일이 5월 16일로 돼 있다. 이건 당연히 뭔가 잘못된 거죠. 요거는 안 받아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수익자의 주소가 어떤 요구 서류에 나타날 때 그것은 신용장 또는 다른 요구 서류상에 기재된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 수익자, 개설 의뢰인 다 마찬가지죠. 주소가 신용장의 주소와 제시된 서류상의 주소가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신용장에 기재된 각각의 주소와 동일한 국가 내, 같은 국가 내기만 하면 된다. 수익자의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는데 제시된 서류에는 부산으로 되어 있다. 이런 건 괜찮다는 거예요. 같은 국가이기만 하면 된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개설 의뢰인 주소나 세부 연락처가 운송 서류상의 수하인, 컨사인이란이나 착화 통지처, 노티파이란 처에 기재된 때에는 신용장에 나타난 주소, 세부 연락처와 동일해야 된다. 왜냐하면 BL상의 BL과 같은 운송서류상의 수화인이나 착화통지처에 기재된 주소, 세부 연락처가 다르면 물품을 인도해주거나 착화통지처에 통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품을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다. 그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경우는 정확해야 된다. 단 그 이외 나머지의 경우에는 주소는 같은 국가 내의 주소이기만 하면 되고 그 국가 내에서 주소가 신용장하고 달라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개설은행에게는 제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시일로부터 기산해서 최장 5은행 영업일이 주어진다. 그냥 쑥 읽어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오답 많이 만드니까 잘 보셔야 되죠. 제시일의 다음 날. 개설은행뿐만 아니라 지정은행도 마찬가지고 확인은행도 마찬가지고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들에게는 각각 제시일의 다음 날부터 최장 5은행 영업일이 주어진다. 심사기간으로. 자, 4번 보시면 운송서류 원본이 포함된 제시는 선적 후 5은행 영업일보다 늦지 않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냥 영업일 아니고요. 캘린더 데이로 그냥 재는 날짜로 21일 보다 늦지 않게 수익자의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유효기일보다 늦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유효기일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선적 후 21일. 자, 그 다음에 혹시나 문제가 좀 치사하게 나오면 운송서류의 원본이 포함된 제시 요거 가지고도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운송서류에 4번만이 제시된 경우다. 그럼 요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시기일 21일이 적용되는 건 운송서류의 원본이 요구된 경우, 운송서류에 원본이 포함된 경우. 그래서 만약에 운송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다 또는 4번만을 요구했다라고 하면 21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만 맞는 답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